세 번째로 인사를 드리는 계명대 한문교육과 명의교수 이종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국유사 제5권이 신주편, 감통편, 피연편, 효선편을 산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아다시피 삼국사기는 맨 앞에 왕력편이 있고요. 그리고 1권, 2권은 희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권은 흥법편과 합상편이었죠. 그리고 4권은 의회편입니다. 그런데 5권은 한 권에 신주, 감통, 피연, 효선 이렇게 4편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저것 다루다가 뒤죽박죽 되어서 죽도 업도 안 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강연을 3개로 초점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삼국유사 제5권 산책이니까 삼국유사 제5권의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5권 전체의 특징적 면모 가운데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가제로, 부제로 한 메모강의 발로선 우리 역사학은 이런 부제를 달아봤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난 뒤에 세 번째 삼국유사의 편찬자와 간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5권에서 안 그래도 편목도 많은데 왜 삼국유사의 편찬자와 간연자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삼국유사의 편찬자는 삼국유사의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제5권의 제일 앞부분에 거기에 편찬자가 등장하고 또 삼국유사의 간연자에 대해서는 제5권의 제일 뒷부분에 거기에 발굴이 있어서 간연자가 나오기 때문에 삼국유사의 편찬자와 간연자를 제5권에서 얘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달리 얘기할 곳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3가지 얘기를 가지고서 오늘 시간을 한번 유용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국유사 제5권의 구성과 그 내용인데요. 삼국유사 제5권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주편, 감통편, 피연편, 효선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주편은 거기 보면은 밀본 최사, 밀본이라는 성녀 이름입니다. 밀본이라는 성녀가 간사함을 꺾었다. 해통항요, 해통이라는 성녀가 용을 항복시켰다. 명랑신임, 명랑이라는 스님이 신인종을 창시했다 하는 이 3개의 접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주편 할 때 신주라는 말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범어 문두의 이역이 바로 신주입니다. 좀 소박하게 표현하자면 신령스러운 주문, 신령스러운 주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4권 이해편, 아마 지난 시간에 이해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이해편에는 현교 고승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신주편에는 주로 7세기에 활약했던 주술사들인 밀본이라든지 해통, 명랑 이런 밀교 계통의 고승들의 행적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제4권의 현교의 대표적 고성들을 쭉 얘기하고 난 뒤에 제5권에서 밀교의 고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아마도 이전은 신라 불교의 흐름을 현교의 흐름과 밀교의 흐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봤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교니 또 밀교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특히 현교 이런 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교는요, 그 현시불교를 되는데 현자가 잘못됐네요. 현시불교할 때 현자가 나타난 현자, 앞에 현자 연결할 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시불교의 준말이고요. 밀교는 비밀불교의 준말이거든요.
현시불교라는 건 뭐냐? 부처의 깨달음을 대중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또 설명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불교의 한 계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전의 뜻을 풀어서 이해하려 하고 경전의 뜻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반면에 밀교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범어 그대로 외우는 진언이라든지 혹은 무슨 주문이라든지 도상, 만다라 혹은 의례, 어떤 의식 이런 것 등으로 표현하는 대성불교의 한 계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불교법에서 흔히 단골로 외우는 그 천수경 있지 않습니까? 천수경을 보면은 맨 처음에 정구업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구업전은 하고 나오고 난 뒤에 그대에 보면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세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세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오방 내외 아니제신진에 해가지고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 지미 사바 이러면서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이런 그 주문들 이 뜻을 알고 외우는 불교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스님께 물어봐도 스님 수리 마수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봐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으면은 암송하는 것 그 자체가 뜻을 알려는 거든 간에 암송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바로 공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외울 것 같으면은 정구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지었던 제업들을 청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비밀불교에서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문학을 전공하는 처지라서 현교와 밀교에 대한 깊은 세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강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본 등은 불가사의한 주술을 부려가지고 질병을 고치거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었는데 신조편에는 주로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밀본이라든지 해통 이런 분들은 질병 치유 전문가였습니다. 가령 해통이 중국에 있을 때 중국 황실의 공주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통에게 치료를 해주기를 요청했는데 해통은 흰콩 한 마리를 은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는 순간에 그 은접시에 담겨있던 흰 콩들이 흰 갑옷을 입은 병사들로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흰 갑옷 입은 병사들이 공주의 병들게 하는 그런 병마와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통은 이번에는 검은 콩 한 마리를 금접시에 담아가지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랬더니 그 검은 콩들이 모두 다 검은 갑옷을 입은 그런 병사로 돌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흰 갑옷을 입은 병사하고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합동으로 공주의 질병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공주를 질병으로 몰아넣었던 교령이 있었습니다. 교령이 이 두 병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또 이 해통의 그런 그 주술력, 신통력 이런 것을 좀 불온시했던 그 당시 효소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효소왕이 병사들을 시해가지고 해통을 잡아오게 합니다. 해통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병사가 멀리서 밀려오는 것을 보고서 사기명 하나 하고 그리고 붉은 물감에 적신 붓 한 자루를 들고 지금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병사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오. 이러면서 해통이 그 사기명에다가 붉은 붓으로 가지고 이렇게 모가지를 빙 돌리면서 붉은 칠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의 목을 보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을 보니까 자신들의 목에도 붉은 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해통이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기명의 모가지를 날릴 것 같으면 너희들이 목이 다 살아날 텐데 어쩔 테냐? 그래도 나를 잡겠느냐? 이래서
깜짝 놀라는 갑옷 입은 병사들이 기겁을 하고 달아났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명랑 같은 경우는요, 당나라 병사 5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명랑은 임시로 사천왕사를 대강 지어놓고서 거기서 문두루 비법이라는 비법을 부립니다. 이 비법을 부린 결과 바다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당나라 병사가 신라 병사와 접전을 하기도 전에 전부 수몰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언제 그 무렵에 다시 5만 명의 병사가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역시 그 명당이 문두루 비법을 부렸더니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당나라 병사가 전부 몰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중국 3대 고성전인 양고성전, 또 속고성전, 속고성전은 당고성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속고성전, 또 소음고성전, 이런 다른 문헌에는 신주라는 표목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신주표는 이련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삼국 유사만의 아주 독특한 표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주표는 신라밀교, 또 한국밀교의 원초적 성격을 밝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통편입니다. 감통편인데요. 감통편은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선노, 성노, 수의불사, 웅명비, 연불서성, 방득음장, 방득음장의 방득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라현가인 원앙생가의 저자가 방득이죠. 방득과 음장이라는 두 친구인데, 또 경릉무성, 진신수원, 이 부분도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명사 도설가, 월명사는 대표적인 신라의 단가 작가 아니었습니까? 월명사가 지은 도설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도설가 얘기뿐만 아니라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 도설가보다 더 유명하죠. 제망매가라는 단가가 여기에 나오고, 또 나아가서는 월명사가 피리를 아주 잘 걸어가지고 달밤에 사천왕사 길을 걸어가면서 월명사가 피리를 불 것 같으면 하늘을 운행하던 달도 그 피리불에 황홀하게 취해가지고 달도 운행을 중지했다가 월명사의 피리불이 끝나면 다시 운행을 했다 하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선율환생, 김현감호, 융천사 해성가, 정수사 구딩연, 뭐 이런 조목들이, 이런 10개의 조목이 감통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감통편은 불가사의한 기적적인 현상에 대해서 감흥을 하고, 감통할 때 감흥입니다. 그지? 감흥을 하고, 그 감흥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소통함으로써, 그러니까 감통할 때 통은 소통이 되겠네. 중생교화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설정됐다. 그리고 이 감통이라는 말의 근원을 찾아보면은 주제에 나오는 감이 두통, 감흥해서 드디어 통한다, 드디어 소통한다 하는 이런 말에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정수사 구빙령이라는 감동적인 얘기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신라 38대 의장왕 때 상명사에 정수라는 스님이 살았거든요. 이 스님이 서람풍모라 저는 어느 겨울밤에 삼남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능사 앞을 지나서 황명사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선능사 앞에서 추위 속에 이지막 아기를 놔놓고 얼어두고 가는 거지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 거지 여인을 본 순간에 정수 스님은 마음속에 참 연민의 정과 또 어떤 그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가가서 그 여인을 꼭 껴안아주거든요. 한참 동안 여인을 꼭 껴안아줬더니 드디어 여인이 기운이 다시 돌아오면서 소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수 스님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몽땅 벗어서 그 거지 여인을 덮어주고 자기는 알몸으로 황룡사까지 더 드리깅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을 추위에 떨면서 지냈는데, 바로 그날 밤에 궁궐의 뜰에 하늘의 명령이 내립니다. 황룡사 정수 스님을 왕사에 봉하도록 하여라 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이런 얘기들도 보면 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정수 스님의 놀라운 그 자기희생, 추운 겨울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주인에게 주는 놀라운 자기희생이 메시지인 것 같긴 하지만, 다른 한편 생각할 것 같으면은 스님이, 표현하는 스님이 낯선 여인을 껴안는다는 거, 이거는 일종의 그 계율을 여기는 파괴입니까? 그런데 본문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이 나고 계율이 난 것이지 계율이 나고 사람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정수 스님의 이 얘기는 인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계율보다도 더 위대한 계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 정수 스님이 좀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거지 여인을 만나가지고 어려주고 가는 거지 여인과 아기를 만났다 할 것 같으면 그 아기와 거지 여인을 등에 업고 인근에 있다는 그 절로 들어가가지고 그 따뜻한 방에다 눕혀놓고 공부를 때려야 되지, 자기 옷을 몽땅 벗어가지고 그 거지 여인을 덮어주기만 할 것 같으면 그 거지 여인은 과연 그날 밤에 그 사랑방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 사랑을 해야 되지, 영목적으로 사랑을 해서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바보 머저리 축구 같은 그런 정수 스님을 왕사에 봉하라고 하는 하늘을 본 뭡니까? 그래서 혹시 하늘이 하는 일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죠.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입니다. 신주편과는 달리 감통편은 중국의 3대 고성전에도 설정되어 있는 편목입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성격도 거의 같습니다. 감통편은 불교사를 포함한 당시 문화사의 거시적인 흐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료들로 평가되고요. 특히 이 감통편에는 원앙생가, 아까 얘기했던 광덕이 지은 원앙생가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 도설가, 이건 월명사의 도설가입니까? 제망명가도 마찬가지 월명사의 제망명가입니다. 이제 그리고 혜성가는 융천사의 혜성가입니까? 이런 비중이 높은 향가가 여러 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도 대단히 주목되는 그런 편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비연편입니다. 비연편도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낭지성은 고현수, 연내도명 문수정, 신충괴간, 신충이 괴간 그러면 이거는 걸개자에다 갓간자 아닙니까? 옛날 중국의 벼슬아치가 이제 벼슬을 그만두면서 궁궐을 나오면서 자기의 갓을 궁궐의 그 대문에다 걸어놓고 돌아갔다 하는 그 고사에 따라서 벼슬을 그만두고 은퇴하는 게 이제 괴간인데, 신충이 은퇴하다. 해연우정, 포산이성. 포산이성 할 때 이 포산은 우리 대구에 있는 비설산을 말하거든요. 비설산의 옛날 이름이 포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무성인 관기와 도승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영재우적. 영재우적 할 때 적자가 또 오자가 났네요. 오적적자를 좀 고쳐주십시오. 영재가 오적을 만나다. 물계자 영여사의 사람 이름이고요. 또 포천산에서 성불을 했던 5비부의 얘기, 그다음 연불사 역시 성녀 이름입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문자 그대로 현실 세계를 도피하여 탈속적인 공간에서 은둔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연편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고성들의 흔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까운 포산에서 일어난 포산 이성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라 때 이 포산 벼슬산에 관기와 도승이라는 두 사람의 고성이 살았거든요. 관기는 산의 저 남쪽 봉우리 위에서 살았고, 아마도 지금 방기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근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승은 산의 북쪽에 있는 물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두 스님은 모두 다 고성이면서 우정이 아주 지극했던 그런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헤치고 달을 노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면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도승이 만약 광기가 그리워질 것 같으면은 피수산에 있는 산천초목들이 모두 다 광기 쪽을 향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스님이 스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반면에 광기 스님이 도승을 그리워할 것 같으면은 피수산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들이 이번에는 도승 스님을 해가지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우리 스님 지금 기다리십니다. 이러면 그것을 진호로 해가지고 찾아가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도승님이 모두 다 아마 서방 정토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 얼마나 참 감동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국의 유명한 고사 가운데 백아전련의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백아와 종자기가 아주 우정이 지극했죠. 백아는 유명한 검은고 연주가였고 종자기는 뭡니까? 유명한 검은가 감상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아가 연주하는 검은곡을 들을 것 같으면 종자기가 연주자의 마음을 다 알아맞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유명한 알지자 소리 연자 지연고사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백아와 종자기 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검은고 소리라는 그런 매개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한 수 좀 급이 높은 사람들이 서양의 칼라일과 에머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라일과 에머슨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한참 동안 묵묵하게 상대방을 뻔히 쳐다보다가 헤어질 때 오늘 참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 하고 헤어졌다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검은고 소리 같은 그런 매개체도 없습니다. 이심전심으로 교감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관기와 도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사람이 이심전심으로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우정이 비수산에 있는 산천초목까지 두 사무치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러고 볼 것 같으면은 도승과 관기의 우정이야말로 세계 우정사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입니다. 피연표는 중국 고대 3대 고성전 등 다른 문헌에는 없는 삼국 유사만의 역시 독자적인 품목이 참 많습니다. 한국 유사에는 이 피연표는 쇠속불교와는 구별되는 탈속불교 원둔에 숨어 사는 거니까 그런 탈속불교의 성격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되고요. 게다가 신충괴간주에 소속된 신충이 지었다는 원각하는 장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영재무적조에는 영재가 지었다는 우적가 같은 장가가 있는데 이런 향가는 풍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학계에 주목을 받아왔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성편입니다. 효성편은 5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진정사 효성상리, 진정사 효성상리 효성이 나오는데 효성의 그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보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효성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기하여 효도 정진하거나 절을 짓거나 하는 등 불사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사는 효도 잘했고 선도 잘했다는 의미에서 둘 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대성호 이세부모 할 때 대성은 김대성을 말하는데 김대성이 두세상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잘 알다시피 이 김대성이라는 분은 현세 부모를 위해 가지고 현세 부모의 복을 빌기 위해 가지고 불국사를 짓고 전세 부모의 복을 빌기 위해 가지고 덕구람을 지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 향덕사지 할곡공친, 그 다음 손순매와 손순이 아이를 뒀다. 이건 너무 유명한 고사고요. 빈녀양모 이렇게 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성편은 효화성의 양측면을 동시에 구현한 인물들의 흔적을 담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진정사 효성상리 이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교황인데 이 진정사 효성상리의 내용은 뭐냐고 같으면은 이 3대사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진정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진정이라는 스님은 젊었을 때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장가도 들지 못한 상태로 어머니를 직업정성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진정이라는 스님이 이 3대사가 태백산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만약에 효도를 마친다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런 뜻인다고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효도는 끝나는 게 아닙니까? 효도를 마칠 것 같으면 이상대사를 찾아가지고 이상대사의 문화의 머리를 갖고 승리가 되어가지고 불법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야야,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그리고 불법을 만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효도가 끝나고 난 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벌써 늦지 않겠느냐. 네가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가도록 해라. 어머니 늙음하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있는데 그럼 제가 떠나면은 이 얼마나 불륜막심한 일입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진정아,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네가 만약에 내 때문에 출가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처가 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나는 그 하나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떠나가라. 어머니, 차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이가 없다 하더라도 남의 집에 비럭지를 들어가 먹더라도 내 천수는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빨리 가거라. 빨리 가서 불법을 쫓아들어 가라. 그래서 진정이 한동안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서 어머니는 바로 부엌에 가서 살주머니는 살을 다 부어가지고 7덩이의 주먹밥을 만들거든요. 7덩이의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야, 이 주먹밥을 하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먹고 나머지 6개는 배낭에 사서 달려가면서 이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빨리 가도록 해라. 네가 혹시 길을 가다가 밥을 해먹고 또 밥을 해먹는 그 시간 차이 때문에 혹시 수정보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이걸 먹고 이 6개를 들고 가거라. 어머니, 제가 늙으신 어머님을 혼자 두고 절로 들어가는 것도 처음 못한 일인데 며칠 끈도 안 되는 이 작은 그 음식마저 제가 다 가져간다면 한 길의 땅이 나를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래서 진정은 거의 7개의 주먹밥 가운데 하나를 먹고 6개를 배낭에 넣어가지고 3일 동안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마라톤을 해가지고 3일 만에 부서서에 도착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수도 정진해서 나중에 이상대사의 10대 제자중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도 3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보고가 옵니다. 그 보고를 들은 김정이 7일 동안 깊은 참선에 들었다가 7일 만에 다시 깨어나서 이상대사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을 보고합니다. 이상대사는 진정의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화엄법회를 90일 동안 열거든요.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90일 동안 화엄법회를 여는데 화엄법회가 끝나는 날 밤 꿈에 진정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것 같으면 아들아, 난 이미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좀 제가 얘기한 웬머리가 없어가지고 재미있게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기 보면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효도를 하는 것은 자식이지만은 그것이 효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얘기도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세속 세계에 있으면서 효도를 하는 것도 효도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출가를 해서 위대한 고승이 돼서 중생들을 구주하는 것도 더 큰 효도일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효성편은 중국의 3대 고성전 등 다른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삼국유사만의 독자적인 편목이고요. 효성편의 설정 계기가 뭐냐? 왜 이런 편을 설정했겠는가? 첫째는 이련의 개인적인 효성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련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정말 남다랐던 분 아닙니까? 또 그 당시에 육두분 출신이 이제 무조건 일어나면서 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유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교 측에서 출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출가를 비판할 것 같으면은 출가를 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 옆에 있어야 효도가 가능한 건데 만약에 출가를 해버릴 것 같으면 효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출가를 해버릴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를 끊어놓지 않습니까? 명자도 이 세상 큰 분류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후손을 끊어놓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후손들을 끊어놓는 일이거든요. 이래서 불교에 대한 또 나아가서는 출가에 대한 비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불교 측의 대응 논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대응 논리를 마련해서 제시한 것이 효성편이다 이래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모님 옆에서 정성껏 복양하는 것보다 자신이 성불하거나 불사를 일으켜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극락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더 큰 효도라는 불교적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효성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이래서 제5권에 있는 그 네 편목에 대한 개괄적 내용 여러분들이 다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제5권의 특징적 면모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면모강의 발로선 우리 역사라는 요제가 붙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면모강은 물론 이련입니다. 이련이 면모강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련이 면모강이었다는 무슨 기록도 없고 그렇다고 면모장이 남아있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련이 면모강이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임지가 지은 이련의 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진을 봤지만은 이련의 비문이죠. 근데 이련의 비문 가운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발췌했습니다. 1세에 1206년입니다. 6월 16일에 장상문에서 태어났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세, 14세 넘어갑니다. 22세에 보면은요, 겨울에, 계절이 나옵니다. 겨울에 선불장에 나아가 상상가에 하겠다. 이 선불장 그러면 지금도 절에 가볼 것 같으면 선불장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절에서 선불장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곳은 전부 다 참선한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선불장은 선불을 할 때 선자가 뽑을 선자고 불자가 부처불자 아닙니까? 그죠? 부처를 선발하는 장소입니다. 부처가 될 만한 그런 큰 인재를 선발하는 장소인 뜻인데 그게 어디냐를 같으면 바로 성과입니다. 성과. 성과에서 상상과에 하겠다. 그러니까 상과 가운데서 또다시 이제 상과가 있는데 상과 가운데서 상과, 분과, 학과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상상과니까 A 중에서도 A 플러스 과에 해당되는 그런 과가 되겠다. 그럼 31세 때 태국 비수산의 보당함에 머무르다가 이해 가을에 어떻게 되어 있거든요. 보당함은 흔히 지금 그 비수산 정상문에 있는 대견사라는 절이 원래 보당함 되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따져보니까 그런 주장은 거의 그 맞을 확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으면은 보당함 자리라는 이 대견사 있지 않습니까? 대견사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견사에는 8채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8채 건물 가운데서 가장 빨리 건축된 건물이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에 건축되거든요. 조선 초기에 건축된 건물이거든요. 이러는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보다도 훨씬 더 앞선 시대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른이 살았을 때는 아마 보당함에 건물 자체, 절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근거가 있지만은 좌우간 제가 볼 때는 보당함이 대견사의 전시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대중적으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또 32세 때의 여름이 나옵니다. 여름이 나오고요. 또 32세, 41세, 44세, 54세, 56세 비슷한 일들이 나오고요. 59세 때는 가을에 남쪽으로 돌아와 가을이라는 계절이 나오거든요.
63세 때는 보면은 여름에 문제사에서 매일 나오고요. 그리고 69세, 72세, 76세에 볼 것 같으면은 여름에 경주로 행차한 임금이 부름을 받고 경주로 갑니다. 그리고 77세 때는 가을에 왕명을 받고 되어 있고요. 77세 때는 역시 77세 때 겨울 12월에 이렇게 됩니다. 겨울 가운데 또 12월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78세 봄에, 78세 10월 16일, 4월 16일, 4월 16일 말이거든요. 날짜에 대한 간직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8세, 79세 가서 84세에 6월에 병이 나서 7월 7일에 임금에게 올릴 글을 지어서 곧 입적할 것임을 알렸으며 7월 8일 을류에 이제 입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병원에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 사건이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고려시대 성사들의 비문을 쭉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검토해 봤더니 구체적인 시점이 등장하는 횟수는 보통 5번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련은 24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대한복사 탄년 같은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한복사 탄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련하고 비슷하게 많은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던데요. 게다가 구체적인 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계절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날짜나 그 날짜에 해당하는 간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다 아다시피 비문은 글자 수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다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 등을 알고 있으나 생략한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의문성입니다. 혹시 이련이 입적하기 전에 행장이나 비문 참수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정리해 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적 당시에 84세의 고령이었던 이련이 인생 전체를 기억에 의지해가지고 구체적인 계절이나 날짜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서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관계기관이 요청한다든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련이 평소에 자신의 생애를 기록해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그는 일기를 쓰고 있었거나 아니면 평생의 중요 행적에 대한 비망록 같은 것을 자성리에 두고 있었던 메모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도 이련이 젊은 날부터 유적지를 답사하거나 운수행각의 와중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기록해둔 것이 기초적인 자료가 된 그런 항목이 적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가스불 연자석조인데요. 이거 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1번, 연자석은 불전 뒷면에 있다. 일찍이 한 번 참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봐가지고 지금 2번째 참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도로의 높이는 5 내지 6자, 둘레는 세아름 우뚝하게 서 있는데 밑부분은 평평하였다. 진능왕이 절을 창건한 이래 2번이나 화재가 되기 때문에 연자석에 갈라진 곳이 있었으므로 절의 스님이 쇠를 붙여서 보호하고 있다. 그때 찬을 지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해일이 가라앉은 지 몇 년이나 되었던가 오직 연자석만 이연하게 남았구나. 뽕나무밭 몇 번이나 바다가 되었건만 대단구나 우뚝하게 아직도 그대로세. 그러니까 이것은 가스불 연자석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의 상황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 뒤 서산의 큰 병난은 몽고의 침략을 말합니다. 이 있은 후에 황룡사의 정각들과 탑이 소실되어 버렸고 이 1238년에 있은 일이거든요. 연자석도 또한 평평하게 묻혀버려 겨우 땅과 나란하게 되어버렸다. 이건 두 번째 다사를 했을 때의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석가 1월부터 지원 18년 신사년 1281년인데요. 신사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2230년이 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1번 기록을 보면요. 이련이 일찍이 연자석을 참배하고 남긴 기록이거든요. 그 보면은 연자석의 위치, 높이, 둘레, 모양,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메모한 시점은 3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몽고군에 의해서 황룡사가 불바다가 된 1238년 이전입니다. 1238년이 할 것 같으면은 이련의 나이
33세 때 일이거든요. 이른이 1206년생이니까요. 그리고 이에 등장하는 연자석에 대한 기록, 연자석에 대한 찬을선 시기는 황룡사가 소실되었던 1238년 이전입니다. 문명으로 봐도 그렇고 그 찬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연자석이 무뚝하게 그대로 남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33세 이전에 이미 삼국유사에 포함된 내용이 기술되기 시작했음을 이 연자석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국유사의 도처에 수록되어 있는 찬이 있습니다. 이 찬도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삼국유사를 정리하면서 일괄적으로 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33세 이전의 젊은 날부터 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가스불 연자석조가 오늘날의 형태로 정리된 시점은 1281년 아닙니까? 그때 일현의 나이는 76살이었습니다. 비문에 의하면은 이때 일현은 충렬왕의 부름을 받아서 경주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 연자석조를 통해서 그때 황룡사에 대한 제답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3세 이전에 메모해둔 기록과 찬을 수십 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76세 때 가사불 연자석조를 최종 정리하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이런은 좀 메모강 아니겠습니까? 이런이 메모강일 뿐만 아니라 메모해둔 것을 보존하는데도 남다른 정성과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메모해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전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이 오래전에 메모해둔 것을 삼국유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사용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또 다른 사례로는 이 권오에 있는 포산 이성조가 있습니다. 이르는 포산 이성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내가 일찍이 포산 내에 살면서 두 스님이 남긴 아름다움을 기록해둔 시가 있는데 지금 아울러 기록해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글에서 말하는 지금은 포산 이성조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어느 시점일 겁니다. 그리고 정리한 장소는 포산이 아닌 다른 공간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일찍이 포산에 살았는데 이런 말씀을 봐가지고 따라서 포산 이성조 역시 과거의 어느 시점에 현장 답사를 토대로 기록해둔 것을 지금으로 표현된 훗날에 이 조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는 이처럼 직접 답사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메모하고 현장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술된 것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삼국유사 제5권은 현장 답사의 빈도가 다른 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또 보면 1권, 2권 기편에는 현장 답사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3권, 4권에 올 것 같으면 현장 답사 흔적이 드러납니다. 5권에 올 것 같으면 현장 답사한 빈도가 다른 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등장합니다. 제5권에 수록된 구체적인 현장 답사의 사례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해통 항문제에 볼 것 같으면 지금의 난간사도 좀 나아니다. 지금도 남아있다. 현장 답사를 안 하면 지금 남아있는 줄 왜 알겠습니까? 지금도 선도성모의 도움으로 또 지금도 남아있다. 뭐 이런 부분들 또 진신소음제도 볼 것 같으면 두 절은 지금도 남아있으나 석장과 가로는 낭실하였다. 이거 가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원명사 도술가조에도 지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선율 환생조에도 지금 선율이 가능한 경전은 완성한 경전은 동도 성서의 서고 속에 있다. 확인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면가모조에도 볼 것 같으면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들은 흥룡사의 장과 나갈 소리로 치료를 하겠는데 지금도 서적에서 그러한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 또 나아가서는 김연이 호랑이와 사별한 숲을 지금도 논홀이라고 본다. 남지 성조에도 볼 것 같으면 지금 형목사의 법조계 애터가 있는데 그것이 형목암의 유지다. 열내도 문제에 보면 지금 하는 거, 지금까지도, 지금도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또 예성효 이시의 부모조에도 볼 것 같으면 절 가운데 있는 기록이라는 다 갖다 되는데 절에 가봤기 때문에 절 가운데 있는 기록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송순 내하조에도 지금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보다시피 제5번의 그 28개 항목 가운데서 무려 16항목에서 서술 당시의 현장 상황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답사를 하긴 했지만 특별히 당시의 현장 상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또 현장을 답사했다는 것이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현장을 답사해서 그것을 추정되는 항목, 이런 항목들도 있거든요. 또 항목조사 제5번의 28개 항목 가운데서 이런 당시에 이미 구체적인 현장을 알 수 없었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6개나 있고, 또 이런의 밝히기 닿은 적이 없었던 호남 지역의 현장에 있는 항목이 또 2개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상공유사 제5번은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또 현장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술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현장 답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그럼 언제겠습니까? 제5번의 도처에 등장하는 지금입니다. 제5번 이외에도 지금하는 표현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지금은 언제겠습니까? 이전이 만년의 상공유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또 현장이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거든요. 만년의 어느 한 시점에서 현장 상황을 일일이 다 파악하면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공유사에서 말하는 지금은 언제겠습니까? 이름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5번에 수록된 대부분의 항목은 현장 답사 때 이미 그 초고가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항목마다 현장 답사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각 항목의 초고가 서술된 시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은 가스풀 연자석 때인데, 이전의 나이 33세 이전에 서술된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상공유사는 이전의 만년에 완성된 것이긴 하지만은 젊은 날부터 길이에서 초잡은 자료들이 적층적으로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공유사는 이전이 알로선 역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상공유사의 편찬자와 강행자 얘기입니다. 첫째, 편찬자입니다. 상공유사의 편찬자가 이런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의 대중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막상 한국유사를 얼핏 살펴보면 상공유사의 편찬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정말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 오늘날 책에 볼 것 같으면 책의 표지에 작자 이름이 번듯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공유사의 표지에 저자가 이전이다, 편찬자가 이전이다, 이렇게 번듯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인각사에 세워진 이련의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련의 비문에도 이련 선사가 일생 동안 저술한 책이 100여 권이라고 그러면서 그 100여 권의 세부적인 목록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삼국유사라는 책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삼국유사의 저자가 이러이러한 증거는 그러면 뭐냐? 그 유일한 증거가 뭐냐일 것 같으면 삼국유사의 맨 마지막 권인 제5권의 첫머리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다음 기록이 유일합니다. 어떤 기록이냐면요, 이런 기록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중종임신본 삼국유사인데요. 중종임신본 삼국유사, 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전, 조계종, 가지산나, 인각사, 주지, 원경, 충조, 대선사, 이전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전 그러면 원래 고려에서는 국사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난 뒤로부터 원나라에서 사용하는 국사라는 호칭을 너가 감히 서술해야 되냐, 이러자는 바람에 국사라는 말 대신에 국전으로 바꿨지만 사실상 국사와 같은 겁니다. 또 이전의 종파가 조계종이었고요. 또 가지사는 부산 선문 가운데
이제는 가시상패에 좋겠거든요. 임각사 주지를 지냈고요. 음경충조 대선사, 음경충조하는 것은 이른에게 왕이 국사의 호칭을 내릴 때, 그때 이른에게 같이 하사한 국사의 호칭입니다. 음경충조 관계. 그리고 성직이 대선사였고요. 그런 이른이 참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른이 삼국유사를 편찬했다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 내지 4권의 첫머리에는 편찬자의 이름이 없고 맨 마지막 권인 제5권의 첫머리에만 편찬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서 5권만 이른이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마 권마다 편찬자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도 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최남선 등 많은 학자들이 원래는 권마다 편찬자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판각 과정에서 못 얻기로 누락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온 건데요. 그러나 판각 과정에서 한두 권도 아니고 5권 가운데 2권이나 4권이나 몽땅 누락된다 하는 거, 이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수긍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삼국유사 전체가 과연 이전의 단독 저술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도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삼국유사 전체를 이른이 지었다고 보는 것이 대세를 두고 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삼국유사에는요, 이른의 제자 무극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무극이라는 사람이 초과한 기록이 부분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어떤 부분이 할 것 같으면요, 여기 보면은 이 붉은 사각형에 무극기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도 보면 무극기를 되어 있거든요. 삼국유사의 책의 표지에 번호상에 이름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마다 이름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5권에 많은 글씨로 이름이 표현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가 무극기 한 부분 나오니까 이 무극이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무극은 이른의 기록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보충해서 기록했을 뿐이고 이 책 전체의 편찬자하고 무관하거든요. 무극이 두 군데 보충한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그 가족은 뭐 무극하고 이른이 공조했다 이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무극이 기록했다 하는 부분이 두 분 나오는 바람에 오해가 많았습니다. 옛날 문헌에도 보면요, 신정동욱 여지성남 같은 책에는 고려 중력 이후에 편찬된 책으로 편찬자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편찬자가 5권에 도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하나하나 넘겨보고는 잘 알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안정복의 그 동사강목 본내 이런 데 보면은 고려 중력의 성력 무극 이른이 편했다 이럴 것 같으면은 무극 이른이 독립인으로 느껴지거든요. 우리 법령과 법화를 동시에 등록하면 맞지 않습니까? 백장 이래요. 또 같은 안정복의 동사강목 부록 4항면을 보면은 고려 성력 무극 이런 등이 편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무극 이런 등이 편했다는 걸 볼 것 같으면은 두 사람의 합작으로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또 안정복의 동사강목 부록 하연을 보면은 고려 중력의 성력을 무극이 편했다 이래 되어 있고요. 안정복의 효남 선생 문집에는 고려의 성력 이련이 편했다. 같은 안정복의 기록에도 이렇게 편찬자가 헷갈리게 적혀 있거든요. 또 정보 문헌비구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성력 무극 이련이 편찬했다 해가지고 무극과 이련이 동일인물로 느껴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극기 하는 그런 무극이 기록한 부분이 두 군데 있고 여기 무극기 하는 기록 그 글자가 적혀 있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간행자는 누구냐? 지금까지 간행이 확인되는 삼국유사에는 선초본과 중종 임신본이 있습니다. 중종 임신본 할 것 같으면 1512년에 간행된 한 본이기 때문에 그때가 중종 임신년이거든요. 중종 임신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선초본은요, 간행자와 간행 시기에 대해 가지고 1393년에 김거두가 삼국사기를 간행할 때 같이 간행했다는 그런 견해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왜냐면요, 김거두의 발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김거두의 삼국사기 상간본 발문이 되는데, 그 김거두의 발문에 볼 것 같으면은 삼국사기를 간행할 때 삼국유사와 같이 간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같이 간행했을 것 같으면은 같이 간행했다고 적을 거 아닙니까? 또 이 선초본 같은 경우는 작업 기간이 8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임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전임 부사가 파각작을 맡았는데, 그 전임 관찰사와 전임 부사가 다 교체되는 바람에 후임 관찰사와 후임 부사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8달 만에 완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기에는 작업량이 너무 많습니다. 삼국유사가 50편이 되고요. 삼국사기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를 8달 만에 더군다나 그 간행 담당자들이 교체된 상황 속에서 한꺼번에 했다. 이건 좀 정말 그럴까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게다가 현존 상태입니다. 현존 상태가 뭘 말할 것 같으면, 선초본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산발적이지만, 그러니까 전체가 다 완전히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한두 곳씩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김거두가 간행한 그 삼국사기, 선초본 삼국사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간행했다 할 것 같으면, 왜 아무래도 삼국유사보다 삼국사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삼국유사는 산발적으로 남아 여러 번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삼국사기는 단 한 페이지도 안 남아있겠는가? 이런 사안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1394년에 김거두가 삼국사기 상간본을 간행할 때 삼국유사를 같이 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선초본은 여기저기서 일본만 전하는 파른본, 파른본은 왕력 및 1권만 전하고요. 그 다음 리산본은 2권만 있고요. 조정옥본은 2권만 있고요. 왕영대본은 3 내지 5권이고요. 법무사본은 4 내지 5권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봐도 7장의 결장이 있어서 완전한 삼국사기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여기저기 지금 남아있는 데다가 이거를 다 모아도 7장의 결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삼국사기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종종 임신본은요, 조선초에 간행한 현존하는 최고본 삼국유사고요. 종종 임신본 같은 경우에는 제5권 맨 뒤에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공동 발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복이 쓴 발문에 의하면은 이 책은 1512년 제4간 삼국사기와 함께 간행됩니다. 그리고 이 중종 임신본은 삼국유사 전체가 다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선초본은 삼국유사가 있지만은 그 삼국유사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지금 남아있고, 아까 낙장도 다 합해봐도 7장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계복이 지은 발문의 내용은 이런데 굉장히 감동적인 발문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우리 동방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책은, 우리 동방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책은,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공동 발문을 명시합니다. 다른 데서는 간행된 적이 없고 다만 경주부에서 간행됐을 뿐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깎이고 이지러져 한 줄에 겨우 너댓 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옛날 목판본을 만들지 않습니까? 목판본에 글씨를 새겨서 책을 목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목판을 만들고 난 뒤에 한꺼번에 많은 책을 찍지 않습니다. 많은 책을 찍는데도 뭐 여러 가지 노동력도 필요하고요, 또 종이도 필요하고요, 먼 걸도 필요하고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목판을 완성해 둘 것 같으면은
필요한 사람이 와서 허락을 받고 찍겠죠. 그런 형식인데, 그런데 그 목판이 너무 낡아가지고 읽을 수 있는 글자가 한 줄에 몇 자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목판 이름으로 새로 목판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한국 사기든 상호명사든 전성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역사책을 두 살펴보고 천하의 치란과 흥망 그리고 여러 이적들에 대하여 오히려 널리 알고 싶어 하거늘 하물며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이익들을 모른다고 했어야 말이 되겠는가. 이 굉장한 주체의식이죠. 그리고 이 대목 가운데서 천하의 치란과 흥망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책은 유교적 교훈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삼국사기이고요. 그러면 여러 이적들 이건 어디겠습니까? 앞에 게 삼국사기라면 이적들 이거 어디겠습니까? 삼국유사 아니겠습니까? 예,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책을 간행하기 위하여 널리 완본을 구했지만은 몇 년이 지나도록 구하지 못했으니 이 책들이 일찍부터 세상에 드물게 유통되어 사람들이 쉽게 얻어볼 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지금 다시 간행하지 않으면 후세에 지내지지 않게 되어서 후학들이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일들을 끝끝내 듣고 알 수 있을 것이니 탄식할 만한 일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사문 이 성주 목사 권주가 내가 이 책들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완본을 구하여 나에게 보냈다. 내가 기뻐하면서 받아들고 감사인 상국 안단과 도사인 박전에게 전달하려더니 모두 다 좋다고 했다. 왜 이런 일 같으면 사실 옛날에 50권이나 되는 그런 삼국사기 또 삼국사기에 비해서는 분량이 많이 적지만 삼국유사 이런 책들을 한 고을에서 가능할 것 같으면 고을 망합니다. 왜냐하면 목판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먼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판 형태를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작업부터 시작해서 책판이 완성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계복이가 경주고사로서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경주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관인 여기 안당이라든지 그리고 박전 이런 사람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하라 그러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윗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다고 했다. 이에 여러 고을에 나누어 간행한 뒤 경주구에 돌려받아 간직하게 했다. 왜 여러 고을에 나누어 간행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을에서 이를테면 경주 고을에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동시에 간행하다는 경주구의 허리가 대충 끊깁니다. 그러니 가령 삼국유사는 1번은 영천서 해라, 2번은 어성서 맡아라, 3번은 군에서 맡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흩어서 간행하고 난 뒤에 이걸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경주에서 모아가지고 책을 찍은 겁니다. 황명 정덕 임신년 2512년인데 12월에 보윤인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계복이 상가 발문을 쓰다 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발문 자체가 저는 뭐 언제 봐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이런 책들이 후대에 전송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이랄까 사명의식을 토대해가지고 온갖 어릴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거죠. 이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정덕 명무종이었는데 정덕 7년 즉 중종 7년 임신년에 간행됩니다. 그러므로 흔히 정덕본 혹은 임신본 혹은 정덕 임신본 중종 임신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왔는데요. 요즘 와서는 이 대명천지의 명나라 연호와 같은 정덕한 정덕본 이리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정덕본이라는 이런 명칭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덕 임신본 하는 이런 말도 이런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임신본 혹은 중종 임신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의 간행 논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전성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주체의식의 초산입니다. 간행자는 뭡니까? 간행자는 경주부문 이계복이죠. 그렇지만 이계복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성주목사 권주가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완본을 만약에 보여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계복이 아무리 간행하고 싶어도 간행 못할 거 아닙니까? 권주의 너무 큽니다. 또 경상감사 안당이나 도사 박전이 뭐 그런 쓰잘데없는 일을 이러면서 노해버릴 것 같으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간행 이계복의 힘으로 간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이계복의 힘으로 간행했다기보다는 권주와 안당과 그리고 박전과 또 이계복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어느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됐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계복이 그 중심에 서서 추진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방황한 뒤에 경주에 판을 모아서 간행했다. 그러면 삼국유사의 임신본 또 나가서는 삼국사기 임신본도 같이 간행했으니까 이 간행 이의가 뭐냐냐. 역사에는 가정이 없죠. 그렇지만 가끔씩 가정을 해볼 것 같으면 사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계복이 그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간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것인가? 삼국사기의 경우에는요, 삼국사기 전체 50권 가운데서 44 내지 50권 7권만 남게 되었으라고 봅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삼국유사는 고려전기에 한번 간행됐던 것입니다. 50년 이전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와서 제2간이 간행됐습니다. 제2간이 간행됐지만 제2간 가운데서 오늘날 남아 전하는 것은 44 내지 50권 7권밖에 있거든요. 물론 고려전기에 간행됐던 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3간이 아까 김구도가 발간한 삼국사기인데요. 이 삼국사기는 몇 개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장도 안 남아있거든요. 따라서 이계복이 제4간 품종 임신본 삼국사기를 간행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 남아있는 삼국사기는 정말 아쉽게도 44권부터 50권까지 7권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삼국사기라는 책은 삼국시대의 역사에 뼈대를 세워주는 책 아닙니까? 삼국사기 없으면 삼국시대 역사 뼈대 못 세웁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역사의 뼈대는 뭐니 해도 본기를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작 그 10전 가운데서 7권에 불과한 건데 이 10전 가운데 7권 가지고 삼국시대 역사의 뼈대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일입니다.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 이계복이 만약에 삼국유사를 간행하지 않았다면 선초본 삼국유사 전체가 다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삼국유사만 가지게 될 겁니다. 아까 7장 결락했는데 7장이 결락된 삼국유사만 가지게 되겠죠. 그것도 한테 다 못하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임진본이 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100년간의 삼국유사 연구는 출발 자체가 쉽지 않거나 지지부진의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초본 삼국유사는 전체가 완전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씩 전하는 것은 전부 다 산발적, 분산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 시기도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거는 일제 강점기 때 이미 알았던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최근에 와서야 알려진 것도 있거든요. 소장자 가운데서 공개를 거부한 한 소장자도 아직 있거든요. 종종 임신본이 완전히 남아있었기에 적어도 우리는 100년이 넘는 삼국유사의 역사를 가지게 됐는데 거기가 남아있을 것 같으면 선초본을 가지고는 진짜 남아있는 것도 산발적으로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따라서 임진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간행이 지닌 이 일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은 삼국시대 역사의 뼈대를 세워주는 책일 것 같으면 삼국유사는
삼국시대 역사의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주는 책인데, 살을 붙여주는 책인데, 만약에 종종 임신분이 간행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삼국사기라는 책이 없어가지고 삼국시대 역사의 뼈대도 못 세우고 거기에 붙일 살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종종 임신본 삼국사기 삼국유사 간행이는 정말로 아무리 검증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두 수 없이 그 삼국유사 제1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